주진영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갑자기 얘기를 중간에 끊으셔가지고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1년인데요. 저는 어제로 시선 집중 진행한 지 한 달 됐습니다. 저도 좀 축하드립니다. 초보여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잘하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문재인 정부도 앞으로 더 잘하길 바라고요. 자, 어저께 주진영 대표님 인터뷰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끄려진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좀 속 시원하게 대안을 좀 제시해 주면 좋겠다 이런 주문도 있었습니다. 이런 주문 염두에 좀 두시면서 어제 최저임금이라든지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 아주 날선 비판을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직접 가격 개입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셨어요. 근데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이 예를 들면 투기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직접적으로 통제를 하는지 이런 정책과 공공 택지 개발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이런 공급 정책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진영 대표가 대통령이 되거나 또는 대통령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정부의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이렇게 가게 된다면 이런 정부의 이제 여태까지 해오던 전통적 규제들을 일시에 해제하거나 하면 집값이 더 폭등하고 그러면 서민이나 중산층이 주택 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 이게 또 정치적 부담으로 오고 결국 이 딜레마에 여전히 부딪히게 되지 않을까요? 정부 목적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해서 이제 서민의 주택 마련 이런 걸로 드는 것부터가 근본적인 문제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다른 나라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정부의 부동산에 관련된 정책의 가장 핵심은 주거 복지를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은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주거 복지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관련된 조세를 공정하게 정비를 하거나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공급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유령과 같은 것이 뭐냐면은 1977년에 거의 40년 전에 박정희 시절에 시작한 분양가 규제, 청약제도 같은 거거든요. 인위적으로 분양 가격을 갖다 개입해서 누르고 거기서 로또를 맞는 사람은 그걸로 말하자면 차익을 거둬서 중산층으로 올라가고 전 국민으로 하여금 부동산 투기에 골몰하도록 이제 말하자면 유도한 정책이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은 이제는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정책이에요. 그러면서 도리어 부동산 가격은 더 올랐고 왜냐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규제나 청약제도 같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공급을 갖다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값이 너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게 말하자면 조금씩 이제 뒤에서 손을 짓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정말 포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민간주택 공급이 더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1960년 전에 일본에서 수입해온 토지 사용에 관련된 규제들 이거 지금 근본적으로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재건축, 용도 변경 같은 것에 대한 토지 사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결정 권한을 국토부 관료들이 손가락에 맡기지 말고 지방정부에 더 이관하고 분권화해서 시장 공급 기능이 더 활발히 작용하도록 하는 게 맞고요. 복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공공용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거나 아니면은 민간 임대 시장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를 갖추거나 아니면 정부가 직접 공공주택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소위 말하면 주거 복지에서의 가장 취약한 층에만 정부가 지원을 하고 중상층 이상에 대한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 정책을 갖다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수요 측면 얘기를 드릴게요. 너무 긴가요? 말씀하십시오. 네. 수요 측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조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조세는 조세지만 금융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선 조세 측면을 보면은 서울 중심가나 강남 한복판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층고가 낮은 땅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중심가에도. 왜 이렇게 되느냐. 근본적으로는 토지세가 낮기 때문에 놀려놔도 놀리는 비용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붙잡고서 있는 거예요. 보이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예. 규제 때문에 용도 변경에 대한 규제, 층고 뭐 규제 이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토지세가 낮은 것도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또 취득세는 높아요. 예. 그러면은 도시 중심지 재개발이 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놀려도 되고 대신에 누군가 개발하려고 하면 취득세를 비싸게 물어야 되니까. 예. 그러면은 새로 짓는 것은 자꾸 도심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신도시 개발로 자꾸 바깥으로 나고 안에는 1층, 2층짜리 수십 년 된 건물들이 쓰러져 가는 데도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것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현 정부가 보유세를 이제 강화할 어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보유세 강화에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한 대책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아니,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고요. 1년째 왜 연기만 피운다는 거죠. 그렇죠? 왜 말도 제대로 못해요? 뭐가 겁나서? 예. 그런 정보 같습니까? 흔히 얘기하기를 이제 부동산 정책의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 보유세 정책이고, 마지막 카드를 정부가 지금 쥐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조만간 내놓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은데요. 어쨌든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시는 거군요. 물론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세 정책에서 보유세 얘기만 한다고 제가 막 지적을 했는데 하나 더 나가야 되는 것이요. 예.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나쁜 정책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면제를 하는 겁니다. 예. 지금처럼 2년을 보유하거나 살고 나서 팔면 9억 이하인 경우에 1주택자라고 양도세를 면제해 줍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30살에 집 사기 시작해서 60세까지 산다 그러면 30년 동안 15번을 갖다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역시 또다시 전 국민이 투기꾼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면제 기준을 갖다 5년이나 아니면 인생을 통해서 면제 횟수 제한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것은 안 하고서 양도세도 강화해야 된다. 근데 지금 막 1가구 1주택 양도세 강화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게 사실은 가장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무슨 특정한 사람을 만들어서 뭐 2주택자, 3주택자는 뭐 징별적인 양도세를 제재한다. 이거는 정말 그 공무원들 손에다가 국민의 민생을 갖다 쪼무락쪼무락거리도록 놔두는 겁니다. 아주 행정 편의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근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이제 강화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 정부가 투기 지역으로 특정 지역을 이제 묶어서 그런 지역에 이제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강화하거나 이런 건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이건 약간 물론이죠. 서로 좀 모순적인 얘기 아닌가요? 이것은? 그게 왜 모순이세요?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를 강화하는 것은 특정 지역으로 하면 안 되고 이것도 보편적으로 하면은 그러면 괜찮은 정책입니까? 아니요. 우선 다주택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걸 나쁜 사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보세요. 우선 당장 2주택자, 3주택자 중에는 의도하지 않게 그 다주택자가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김현미 장관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연천에 뭐 조그만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그리고 또 하나는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은 누가 공급해요? 누군가는 다주택자여야 임대주택도 가능한 겁니다. 예. 그러면 결국 다주택자가 투기 목적으로 다주택을 하기보다는 임대주택을 공급을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기를 할 인센티브를 없애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할 생각은 안 하고 문제는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징벌을 같이 누리는 이 정말 행정 편의주의적인 그 체제를 우리는 지금 수십 년 동안 갖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고생을 하는 거죠. 어제도 이제 정부가 자산 가격의 개입에 골몰하는 것보다는 주거 서비스 개선에 이제 좀 더 신경 써야 된다 말씀하셨고 오늘도 주거복지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 11월에 국토부가 공적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런 주거복지 로드맵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방향은 뭐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정책은 제가 2년 전에 잠깐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석 달 있을 때 그때 제가 선거 공약으로 내도록 굉장히 노력을 했던 정책. 그때 총선 공약과 관련된 일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자리 얘기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 실업률도 1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고 청년 실업률이 또 2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 정부가 이제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일자리위원회 설치하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도 설치를 했는데
결과는 뭐 다소 좀 실망스럽게 나오는 면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뭐 실망스럽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마치 말하자면 뭔가를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라는 식으로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이 문제가 워낙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난 한 10년 동안에 일자리가 생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청년 실업률도 높아가고요. 예. 그 가장 큰 이유는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경제 성장률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인구 동학적으로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이 아직 40대 후반, 50대의 직장에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생산성에 비해서 너무 높은 임금을 받는 호봉제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으면서 신규 채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자기네들도 이익을 내야 되는 한계가 있으니까. 예. 세 번째로는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독과점 구조에 따라서 노동시장이 굉장히 경직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이 이제 이분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원인이 만약에 그렇다는 것이 동의를 한다고 하면 이 세 가지 문제를 하나씩 풀고 그중에서 인구 동학적인 문제는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있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을 올리는 것은 지금처럼 가계부채가 이렇게 크고 내수가 죽어 있는 상황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예. 노동시장 유형화, 호봉제 개혁 이런 문제들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정부에서는 아예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예. 가계부채 축소, 부동산 시장 개혁 이런 것도 굉장히 소위 말하면 이게 선행이 되어야 그래야 내수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이 상황표 만들고 뭐 이런 독려한다고 채찍질한다고 해서 이런 성과가 나는 것은 애초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뭐 윗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자면 골몰에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는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아직 은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호봉제 등으로 이제 높은 연봉을 받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의 신규 채용 이게 이제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노동 시간을 줄이는 정책 이것을 통해서 어쨌든 기존의 고연봉자의 연봉을 줄이거나 노동 시간에 상응해서 이러면서 이제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든지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현 정부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노동 시간 단축인데. 이것은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이거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겠네요. 아직 안 해본 일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저는 잘 확실히 모르겠어요. 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꼭 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은 공장처럼 이렇게 규격화되는 시장이 아니에요. 예. 피고용자랑 고용자 사이에서 다양한 대처 방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고용자 측에서는 노동 강도를 조정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임금을 좀 올려주면은 자기네들이 경쟁력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서 아예 폐업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예. 물론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은 가는 도중에 유연성이 필요한 것이죠. 예. 탄력 근무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노사 합의 경우에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좀 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2022년 그러니까 5년 뒤, 4년 뒤에 가서야 들여다보겠다.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난 이런 거 정말 이해 못하겠어요. 예. 중장기적인 대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되 그것을 단기적으로 무슨 상황판 만들고 관리하겠다는 이런 이제 태도는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난 근데 1년간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면 이런 식으로 윗사람이 단기적인 실적 갖고서는 챙기면 관료들은요 이것저것 일하는 부산 떠는 제주는 기가 막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재탕 삼탕 정책만 갖다 놓고 성과는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정책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수당 실시한 거랑 국민 의료비 부담률 70%에 올리겠다는 정책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더욱더 가능하다면 그보다 더 해야겠죠. 의료비 부담 70% 이거는 문재인 케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의사협회에서는 상당히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전문 분야가 조금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재인 케어를 하기 위해서 의료 수가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사들의 주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예. 그것은 이제 참을성을 갖고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